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새해 잘 맞이하셨나요? 어느덧 2021년이 밝았고 저는 어김없이 1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을 몇 권 골라왔습니다. 매달 하는 건데 굉장히 좀 새삼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1월이라니. 저는 지난 연말에 그 올해의 책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책들을 좀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아직 다 읽은 건 아닌데 그중에 진리의 발견이 굉장히 대단한 책이더라고요. 뭐 대단한 책이겠거니 하고 펼쳐들기는 했지만 저의 어떤 예상이나 스케일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근사하고 대단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벅찬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고 지금 새해를 맞이하였는데요. 제가 이번 달에 가지고 온 책들 가운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이 그 진리의 발견하고 어떤 면에서 구조가 약간은 비슷합니다. 책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은 미셸 딘이라는 여성 저널리스트가 쓴 책입니다. 제목이 꽤 임팩트가 있죠. 날카롭게 살겠다. 내 글이 곧 내 이름이 될 때까지. 그리고 포스 있는 여사님 사진이 있고요. 밑에는 원제가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샤프인데요. 20세기의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한 샤프한 여성들, 그래서 좀 날카롭고 예리하고 그래서 한편으로 예민하게 보이기도 했던 그런 샤프한 여성 작가들에 관한 글들의 모음입니다. 미셸 딘이 몇 명의 여성 작가를 선택을 해서 그 여성 작가들의 어떤 일대기를 조금 압축적으로 쓴 글을 묶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이 표지 사진 속의 인물은 존 디디언입니다. 굉장히 우아한 글쓰기로 유명한 전미도서상 수상 작가 존 디디언의 사진인데요. 사진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도 문학의 정수를 보여준 작품 상실로 전미도서상을 수상한 직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목차가 조금 특이한데요. 이 책에서 14명의 여성 작가를 다루는데 그 몇 면이 누구인지 목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이름에 성과 이름이 같이 있지 않고 성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경우에는 아렌트, 수전 손택의 경우에는 손택 이런 식으로 성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히 이제 저자의 의도인데요. 20세기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남성 작가들 를 떠올렸을 때 우리는 성만 듣고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뭐 피츠제럴드, 해밍웨이, 오웰, 뭐 베냐민 그런 인물들의 성만 듣고도 누군지 알 수 있죠. 근데 과연 여기에 나열된 여성 작가들의 성만 듣고도 그 성을 가진 그 사람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으로 목차에서부터 이 의도를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손택이나 아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제일 텐데 파커, 웨스트, 허스턴, 메카시, 디디언, 애들러, 멜컴 이런 식으로 성만 듣고도 그 여성 작가라고 알기 어렵죠. 그렇게 이제 목차에서부터 자신의 어떤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는 책입니다. 뒷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녀들은 어떻게 글로 만든 세계의 일원이 되었을까? 글쓰기로 뚜렷한 성취를 남긴 여성들은 늘 핀조명을 받으며 따로 주목받았다. 저자는 이제 무대 전체의 조명을 켠다. 그들이 문학, 미학, 정치, 학문의 무대 위에 함께 서 있었음을, 수많은 지면 위에서 교류하고 경쟁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컨셉팅 됐던 책들이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지성사나 문화사를 훑어서 어떤 눈에 띄는 좀 유명한 여성 작가들을 뽑아서 그녀들의 활약을 담은 책들이 있었죠. 근데 이 책의 특장점은 이 여성들 사이의 연결고리까지 한 번에 보여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여기 수록된 여성들 사이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친분이 있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던 건 아닙니다. 뭐 경쟁 상대도 있었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반론을 펼치거나 했던 경우도 있고 그것이 20세기 뉴욕이라는 굉장히 큰 거점이긴 하죠. 그 베이스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식으로 여성 작가 모음집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좀 더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재밌게 봤다고 한 요 진리의 발견 너무 좋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네요. 이 진리의 발견은 말씀드렸듯이 스케일이 굉장히 큰 책이라서 같은 시기 같은 곳이라는 어떤 뚜렷한 거점을 둔 게 아니라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차원을 넘나들면서 연결고리들을 찾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 책의 놀라운 지점이고 대단한 지점이기도 한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샤프 날카롭게 살겠다, 내 그리고 내 이름이 될 때까지는 그 당시 그곳이라는 포인트를 더 살려낸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봤더니 신영철 평론가가 2020년 올해의 책 중에 한 권으로 뽑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 앞에 두 꼭지 정도 읽었는데 굉장히 잘 읽히고, 제가 정말 믿고 읽는 번역가 중에 한 분인 역자 김승욱 선생님께서 번역하셔서 마음 놓고 따라 읽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서문의 첫 문장입니다. 나는 이 책에 실린 여성들이 생전에 들었던 찬사, 즉 예리함을 키워드로 삼아 그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개성은 다 다르겠지만 잊을 수 없는 글을 쓰는 여성 작가다라는 점은 이제 공통점이다라는 식으로 저자가 서문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잡지입니다. 제가 텀블벅으로 후원을 해서 얼마 전에 받은 책인데요. 서울 리뷰 오브 북스입니다. 이렇게 코팅이 반짝반짝하게 예쁜 책이죠. 서울 리뷰 오브 북스는 말 그대로 리뷰를 모은 잡지예요. 지금 영호입니다. 영호를 텀블벅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 잡지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짠, 책 속의 책으로 이렇게 본책하고 별책이 같이 들어있어요. 본책에는 책 리뷰, 서평이 담겨 있고 이쪽에는 따로 에세이나 짧은 소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만날 수가 있는 책인데요. 편집장의 말을 조금 읽어볼게요. 이 서울 리뷰 오브 북스를 왜 펴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평은 책만큼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17세기에는 셰익스피어 같은 문호의 저작에 대한 서평이 등장했고, 19세기 말 신문 뉴욕타임스는 서평을 싣는 지면을 따로 할당해서 책을 소개하고 비평하기 시작했고, 1963년에 뉴욕 리뷰 오브 북스가 탄생했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런던 리뷰 오브 북스가 창간됐습니다. 이런 서평 전문지들은 깊이 있는 분석과 유려한 글쓰기를 담은 서평을 통해서 자신들이 다룬 책을 지성사의 이정표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서평이 아니었다면 쉽게 묻힐 책들이 세상에 소개되었고, 이는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로 택한 것은 2020 이미 와버린 미래입니다. 팬데믹 상황에 대한 리뷰를 전문가들이 쓰고 있고, 그간 출판된 코로나19 관련 서적들 자체를 리뷰하는 글도 있고요. 팬데믹과 공간의 문제를 다룬 책에 대한 리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슈 리뷰를 지나서 리뷰 파트로 가면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 그대로 다양한 분야의 리뷰를 싣고 있어요. 그래서 문학도 있고 경제경영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고, 그 꼭지마다 자신이 중점적으로 두고 리뷰하는 책들에 대해 글을 쓴 다음에 말미에는 함께 읽기라고 해서 같이 읽으면 좋은 책들도 더불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책을 지나서 별책에는 공부란 무엇인가 쓴 김영민 작가님의 소설이 연재가 되고요. 그리고 에세이스트 김혼비 작가님의 에세이와 김초엽 작가님의 짧은 소설도 실려 있어요. 앞으로 개간지로 발행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 리뷰 오브 북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여러 책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골라온 책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혜윤 작가님의 신작이 나왔어요. 앞으로 올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부제는 디스토피아 시대의 10가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개와 새가 있는데 이 새 부분에만 후가공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무튼 비건 쓰기도 한 김한민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전작주의로 따라 읽는 작가가 꽤 많고 대부분이 사실은 소설가예요. 근데 에세이 인문 교양서를 넘나드는 책을 쓰는 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근데 정혜연 작가님 책은 제가 다 따라 읽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린 브이로그 어딘가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감정이 동요하는 것을 느껴요. 굉장히 감정적인 문장을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감정적이다 할 때 너는 참 감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보통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진 잘 않잖아요. 근데 그 감정적이다라는 표현에 아주 긍정적인 면을 가진 분이 저는 정혜윤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분이 현장에서 뛰고 현장의 목소리를 오랫동안 듣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을 해온 시사 다큐, 라디오 시사 다큐 PD라는 점도 분명히 한몫을 할 거고, 그리고 이분이 워낙 다독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본인의 커리어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정과 그런 것들이 만나서 책을 읽을 때도 그냥 단순히 활자와의 만남, 어떤 작품 세계와의 만남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그 작품을 통과해서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가장 잘 느끼게 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정혜윤 작가님 책을 읽으면 저의 어떤 잠자고 있던 어떤 감각 세포들이 막 일어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딘가가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신간이 나올 때마다 열심히 찾아 읽는 작가입니다. 좀 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했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책도 1월에 읽으시면 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디스토피아 시대의 10가지 사랑 이야기라는 부제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서 나온 거예요. 보카치오가 흑사병으로 가족과 친구를 엄청 많이 잃고 큰 슬픔과 비탄에 잠겨서 쓴 책이 데카메론인데, 정혜윤 작가님이 데카메론이 어떤 책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 흑사병 시대와 지금의 팬데믹이 그리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 보카치오는 어떤 이야기로 그 시기를 맞이하고 이겨내려고 했을까? 그게 문득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카메론을 읽었고, 그 데카메론에서 시작해서 데카메론이 총 10가지 주제를 10명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해서 총 100개의 이야기가 실린 책인데, 그 데카메론의 10가지 주제를 빌려와서 거기에 이제 자기만의 글쓰기를 이어간 작업을 한 게 이 책입니다. 뒷표지의 글을 읽어볼게요.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 서로 어떻게든 접촉을 피하고 황급히 멀찍이 떨어져야 할 판의 사랑이라니. 나는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100만 명이 넘게 사망한 이 디스토피아 시대에 죽지 않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지치고 진이 빠진 우리가 다시 삶을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천지사방에서 육체의 온도를 재고 있을 때 나는 영혼의 온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영혼의 온도는 몇 도가 적합할까? 영혼이 섭씨 몇 도일 때 인간은 건강하게 서로 지키고 살리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다룬다기보다는 우리가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동물을 포함한 다른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정혜연 작가님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이번 책에도 읽고 나면 또 읽고 싶어지는 책이 잔뜩 쌓이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장바구니에 이미 책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 잘 쓰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쓰실까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까요? 첫째 날의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날이었는데 정혜윤 작가님은 그것을 이제 미래인지 감수성이라는 자기만의 새로운 이야기로 꾸려놨어요.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아주 까다로운 친구가 있다. 이 친구 이야기 굉장히 뭉클한데 이분이 정말 까다로운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그런 까다로움을 가진 친구인데 정혜윤 작가님이 보기에 이 친구가 까다로운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의 고통이 너무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한테는 이 세계가 너무나 이제 무한 지옥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계속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챕터의 첫 꼭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이렇게 세 권인데 약간 번외편으로 이 정혜윤 작가님의 앞으로 올 사랑하고 연관 지어서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 책은 요 살리는 일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동물권 에세이라고 적혀 있죠. 이 책은 무제라는 출판사의 첫 책이에요. 이 무제 출판사는 배우 박정민 님이 만든 1인 출판사이고 거기서 낸 첫 번째 책입니다. 앞으로 어떤 책들을 더 이어서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출판사의 첫 번째 책에는 당연히 그 출판사의 뜻이 담길 수밖에 없는데 무제 출판사의 첫 번째 책으로 이제 동물권 에세이가 나왔어요. 김금희, 정세랑 작가님의 추천사가 실려 있고 박정민 배우가 출판사를 차려가면서까지 이 책을 내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실려 있습니다. 박소영 작가의 책이고 작가 소개를 읽어볼게요. 10년차 기자이자 5년차 캣맘. 2016년 첫 고양이 토라를 만났고 이후 길에서 만난 석수, 쇼코, 모리, 수리를 차례로 식구로 들였다. 동생과 함께 10여 군데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한다. 모든 동물이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라며 곧 그런 날이 올 거라 믿고 있다. 이렇게 길고양이들을 챙기고 또 반려묘로 들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가까워진 동물권의 개념에 대한 개인적인 일들을 좀 솔직하게 풀어낸 책이에요. 당연히 이 책들을 보면서 저도 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했는데 가령 그 마스카라 쓰시죠? 마스카라 많이 쓰잖아요. 저도 썼고. 근데 이제 그 마스카라의 효능, 마스카라가 좋은 마스카라로 팔리려면 속눈썹을 길고 풍성해 보이게 하고 또 컬링이 잘 유지되고 하는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토끼가 이용되고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부분을 살짝 보면은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 사람들이 좀처럼 눈물을 흘리거나 눈을 깜빡이지 않는 토끼의 습성이 마스카라의 지속성 테스트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토끼를 움직이지 못하게 틀에 잡아 가두고 눈 점막에 화학 물질을 넣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괴로움을 몸부림치다가 목이 꺾여 죽은 토끼도 허다하고 그렇게 죽은 토끼 혹은 죽지 않고 이용만 됐던 토끼는 안락사를 시킨 뒤에 안구를 적출해서 연구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다음에 마스카라를 쓸 때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이것을 계속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단순히 마스카라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비건 뷰티도 하나둘 나오고 있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기를 붙이고 판매되는 제품이 좀 더 저의 마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보이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변화하게 된 그 과정은 애써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한 그 화장품 브랜드가 나왔다면 그러면 다른 브랜드들은 어떻게 동물 실험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생각을 일부러 안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책을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딱 마주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아, 더는 모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별 생각 없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겠죠. 그것은 당연히 이제 독자들의 몫이고 어떤 제품의 소비자의 몫이긴 한데 선택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마 지금도 영상을 보시면서 아, 저런 얘기는 좀 불편하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정혜원 작가님 책을 읽다가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뭐라고 참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말을 되게 못 찾겠다라고 오랜 숙제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조금 해소하는 문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혜윤 작가님의 표현으로 대신 해볼게요. 올바른 선택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의 행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쓰고 있는 대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이다. 최근에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의 일상적인 식습관이나 소비습관 등을 바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과거에 하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 눈에 그들은 주의력과 절제야말로 우리 삶의 아름다움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올 시대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이 만든 삶의 원칙을 지키는 것에 해방의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일상의 활기와 아름다움과 품위를 부여하고 심지어 새로운 의미까지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많이 이야기되었으면 한다. 삶의 해방은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삶의 해방은 내가 하기로 한 일을 해내면서 온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무엇을 할 힘과 무엇을 하지 않을 힘이 다 있다. 무엇을 하는 힘과 무엇을 하지 않는 힘, 이 둘을 합하면 능력이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 힘과 무엇을 하지 않는 힘의 관계를 바꾸는 것을 변신이라고 부른다. 무엇을 하는 힘과 무엇을 하지 않는 힘 사이의 균형을 평화라고 부른다. 이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는 자기 삶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게 된다.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에는 혜성의 꼬리 같은 것이 필수적으로 붙는다. 선택과 행동이다. 페터 한트케는 타인의 뿌리를 뽑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가장 잔악한 범죄이나 자신의 뿌리를 뽑는 일은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우리의 사랑에 무엇이 없어서는 안 되는가? 너를 위한 나의 변신이다. 나는 너를 위해 나를 바꿀 것이다. 이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사랑의 놀라운 힘이다. 그래, 이런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대목이라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1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들을 보여드렸어요. 뭐 잡지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입문서도 있고 했는데 마음에 드시는 책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